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상미술의 윤진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2027학년도 중등미술 임용 경쟁시험 합격 전략 설명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렇게 날씨가 이제 환영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와 주셔서 선생님들이 내년에 안 봐도 참 열심히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물론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직강에 와 주신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이 내년에 어떤 각오로 어떻게 수업 생활에 임하실지 좀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년에 직강으로 오셔서 듣는다고 한다면 또 옆에서 많이 좀 힘이 돼주고 또 서포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 이름은 윤진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현재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재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6년 차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사범대학교를 나오셨을 수도 있고 또는 교육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건 선생님들이 다니시고 계셨던 또는 다니시고 있는 그 학교에서 보통 미술 교과 교육론이라든지 아니면 교재 연구 뭐 이런 파트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KG 에듀원 희소고시 학원의 위상미술팀의 소속 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담당 영역이 미술사이고요. 그래서 뭐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그리고 서양미술사 이렇게 미술사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밑에 이제 보시면은 또 저의 화려한 이력 중에 하나 요거를 좀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중등 임용고시 합격자였고요. 그리고 24년 3월 1일자로 의원 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교직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의원 면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사직서를 내서 3월 1일자로 국가에서 허락을 해줘서 의원 면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또 강조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내년부터 열심히 이제 임용고시를 위해서 달려가실 거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선생님들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수험생활 하는 만큼 선생님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옆에서 많이 지지해주고 또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잘 챙겨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고려대학교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저의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중등 미술 임용 경쟁 시험 출제위원 했었고요. 그리고 채점위원 했었고요. 또 평가위원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다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치고자 하는 바로 그 시험을 출제했었고요. 그 시험을 채점했었고요. 또 2차, 여러분들 2차에 시험 뭐뭐 보는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하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에게 아주 최적의 준비를 해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은 임용고시 선발 인원, 응시 인원 이렇게 있습니다. 앞서 위상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출제 범위입니다. 자, 출제 범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하는 임용고시 1차 시험에 범위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선생님들 사실 공부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 배점과 출제 경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1차에서 전공 시험에
80점이 만점인데 그 80점에 대한 점수가 영역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2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출제 경향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네 번째는요. 26학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하겠다. 그래서 바로 우리 11월 22일에 있었던 그 기출문제들을 대표적인 내용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들이 내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방향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요때쯤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슬슬 좀 지겹고 네, 심심해요. 그래서 제가 또 중간중간에 제가 적중한 영상들, 쇼츠 이런 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다섯 번째 보시면은 그래서 총평에 따른 학습 전략.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위상미술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대비해서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짰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선생님들을 가리킬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7번,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자, 우리 위상미술에서는 선생님들한테 6번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선생님들한테 커리큘럼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이러한 커리큘럼을 보고 선생님들의 전략은 무엇이냐. 사실 이거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조금 착각을 하는 게 뭐냐. 이런 설명회나 아니면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거를 오면 넌 어떻게 가르칠 건데? 이러면서 그 정보는 궁금해 하는데 그런 정보를 듣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대비해서 어떻게 수험 생활을 해야 될 건지 한마디로 내 공부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지. 근데 선생님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합격자 수기를 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합격 수기를 보는 이유는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지만 합격자들은 합격을 해봤으니까 걔네들의 방법을 보고 좋은 거는 한번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도 선생님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들로 당연히 내용 지식을 습득을 하면서 그 습득한 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나갈 것인지 그거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는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야, 강의만 듣는다고 다가 아니야.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 얘기가 뭐냐? 그 얘기는 착각하는 게 첫 번째,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듣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럼 독학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강의라는 거는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듣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주체적으로 공부해라. 강의는 그냥 내용 자료일 뿐이에요. 내용 지식일 뿐이야.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 구조화시키고 내 머릿속에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거를 자기가 학습 계획을 세워서 계속 안 까먹고 머릿속에 굴리고 그리고 계속 기억하고 인출하고 암기하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선생님들 머리에 넣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에서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되게 추상적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럼 집에 가서 합격자 영상을 봐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주 친절하게 중간중간에 합격자 영상들을 조금씩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즉 수험 생활을 하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항상 뭘 하라고 해요? 단권화를 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회독하고 암기하고 인출해야 돼요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난 안 해봤지만 아무튼 맨날 해보래, 그죠? 자, 그리고 뭐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얘기와 관련해서 합격했던 분들의 내용들을 수험자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합격자들이 공부를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맺은 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다음 장에 보시면 2026학년도 얼마 전에 쳤던 시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 응시 인원 이렇게 있고요. 자, 선발 인원은 지금 이 내용은 장애 제외하고 인원입니다. 그래서 총 186명을 이번에 선발하고자 했고요. 응시 인원은 1433명이었어요. 그래서 채점을 해보러 가면 실제로 한 50명, 40명, 50명 그 정도가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응시만 해놓고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오시는데 어쨌거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분들은 와도 자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오셨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건 한 그 정도 여기 그러면 1400명이다 라고 치면은 올해 실제로 오셨을 인원은 한 1400명 정도 시험을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여기 7.7대 1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공무원 시험에 비하면 이거 꿀이잖아, 꿀. 막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할 게 아닌 게 공무원 시험은 자격 제한이 있나요?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지금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자격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자격증 취득자들만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워낙에 이 시험 자체가 자격이 충족해야지 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 경쟁률로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최근 3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년, 25학년도, 24학년도, 23학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거의 경쟁률이 비슷해요. 그래서 25학년도에도 7.12대 1이었고요. 24학년도에는 조금 더 셌네요. 그죠? 9.28. 그리고 23회에는 7.73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정말 맞는 말이야. 어딜 가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딜 가나 2대 1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경쟁률을 보고 속으로 할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내가 될까? 나는 왕년에 공부 안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제 수험생활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저희가 위상미술이 수험생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좀 지켜보면 결과적으로 옛 뭐랄까 현인들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어딜 가나 2대 1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공부를 다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효과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합격할 공부를 하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경쟁률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붙을 수 있는 공부, 붙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 출제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이거는 제가 써놓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국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건 교사 자격종별 및 표시 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에 제시된 과목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이걸 보면 누가 알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교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써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출제 범위가 명확하다, 안 명확하다, 안 명확하다, 불명확하다라는 거. 그리고 교재가 명확하다, 안 명확하다, 안 명확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요. 지금 뭐 노량진에 저희 말고도 다른 여러 강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슬픈 얘기겠지만 장수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더라고요. 뭘 잘하느냐. 강의 쇼핑을 많이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가리키는 게 다르다라는 거를 아셔요. 그 얘기가 뭐냐.
다뤄주는 영역도 다르고 다뤄주는 내용도 다르고 또는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찍어주는 내용들이 다르다라는 거를 슬프지만 장수하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봤잖아요. 그죠?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범위와 또 교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량진에서 뭘 가리키는지는 조금 상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보고 나면은 뭐 누가 적중했다, 누구는 가리켜줬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떤 강사가 이거를 여기에서만 다뤄줬다라고 하면은 다른 수강생들, 즉 이 수업을 안 듣는 수강생들은 어떻겠어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냥 못 맞추는 거야, 진짜. 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적중에 되게 민감해하고 또 수강생들이 문제에서 뭐 이번에 많이 나왔냐, 안 나왔냐, 뭐 이런 것들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우리의 범위는 크게 봤을 때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교과 교육학은 요즘 추세로 23개 중에서 5, 6 정도, 그래서 5개, 6개가 나온다고 치면 교과 내용학의 경우에는 17에서 18 문항 정도, 그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다 정보예요. 왜냐? 내가 80점을 맞으면 이게 만점인데 80점 중에서 교과 교육학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교과 내용학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선생님들이 알아야 어떤 부분에 힘을 주고 어떤 부분에 힘을 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나름대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물론 이 문항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또 자기 스스로 어떤 분야는 어렵고 어떤 분야는 쉽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조절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건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기 이전에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교과 교육학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과정의 총론 그리고 미술과 교육과정 그리고 미술교과 교육론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교과 내용학에는 동미, 한미, 서미 그리고 표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뭐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미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미대를 나왔지 우리가 미술사학과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 뭐 동양미술사라든지 서양미술사 이런 것들은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이 표현의 경우에도 우리가 미대를 나왔지 재료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로서는 선생님들이 재료를 많이 다뤄봤다라고 하지만 또 요즘에는 이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해서 사진이라든지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출제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다, 확장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항 배점을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출제 경향 해가지고 14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밑에 22년도, 23년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23년까지 하다가 제가 안 쓴 이유는 제가 나태해서 안 쓴 게 아니고요. 똑같아서 안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요 20을 가로로 이렇게 기준으로 딱 이렇게 갈라가지고 요 밑에부터는 똑같아요. 밑에부터는. 그래서 처음에 지금과 같은 이 서답형의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게 14학년도. 그래서 14학년도 임용고시부터 지금 이 체제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문항당 배점이 4점짜리도 있고 또 뭐 2점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또 2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문항에 따라서 난이도 조정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학년도부터는 이거를 고정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서답형은 4점
그리고 기입형은 무조건 2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고정을 시켜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에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 안 썼다라는 거,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번에는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일단 22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6학년도까지 대략적인 문항의 개수를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비슷합니다. 뭐 어떨 때는 6개, 어떨 때는 뭐 5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문항이 저희가 대충 생각을 해보면 이 미교론과 교육과정 요 파트는 좀 전에 어떤 파트죠? 교과 교육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선생님들이 후년에 학교에 가시게 되면 학생들한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교사로서 알아야 되는 교육과정, 그리고 또 교육론, 학생들에게 가리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론, 요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문항의 개수가 조금씩 이제 줄어서 한 5개, 작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6개로 놓을 수도 있고 5개로 놓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5개, 6개 요 정도로 이제 조금 옛날보다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 다음에 표현, 그리고 미술사, 서미 요런 거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셔서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경향을 볼 건데 미술교육론, 미술교육 이론의 경향. 자, 우리 뭐 4대 출신도 있고 교대원 출신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아시잖아. 보시면은 02년도에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론이 출제됐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이렇게 이론 중심으로, 그래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목적이 뭐냐, 방법이 뭐냐, 평가가 뭐냐, 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초창기에는 출제가 됐다. 그래서 05년에도 뭐 다문화 미술교육 DBA, 뭐 시각문화 뭐 이런 식으로 시각문화 학문 중심, 창의성 다문화 DBA 이런 것들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문항이 진화되고 이제 출제되고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향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론 옛날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요즘에는 아예 이렇게 학자 있죠. 다문화 미술 교육에서도 맥피의 이론을 딱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시각문화 미술 교육에서도 그 중에서도 프리드만의 내용을 딱 집어서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조금 더 이제 심화돼서 아주 깊이 있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향들을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야지 소위 말해서 엄한 짓을 안 해요. 만약에 이런 걸 안 봤어. 그러면 이런 걸 보니까 적어도 이게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게 기본부터 심화까지 쫙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졌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공부하는 거랑 이런 이제 문제의식 없이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맨날 이런 것만 외워.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뭐 이렇게 다문화 미술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이렇게만 외운다고. 이렇게만 외우면 대비를 할 수 있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향을 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요즘 문제들을 한번 봐주시면은 자, 보세요. 2024년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인데 보니까 뭐 펠드먼이라는 학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비평 단계를 물어보는 감상 비평 교육의 학자 문제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단순하게 펠드먼의 내용을 그냥 물어봤다면 이제는 좀 더 심화돼서 펠드먼 하면 또 누가 있어요? 게이건이 있죠. 그죠? 근데 게이건과 펠드먼의 그런 내용들을 같이 비교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 어렵게 게이건을 드러내놓고 출제가 된 게 아니라 누구를 갖고 왔어요? 듀이를 갖고 왔죠. 그죠? 그래서 그럼 듀이하고 게이건하고는 무슨 관계인데 게이건이 듀이의 탐구 모형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에서 듀이가 나왔어. 그러면은 개이건이네? 이러고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른다. 그러면은 갑자기 듀이가 왜 나왔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경향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중국 회화 여기도 마찬가지 경향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기에는 그래서 5년도의 기출을 보면 그리고 6년도 이렇게 쭉 이제 보면은 뭐 이각파 절파 송시대 그다음에 또 남송시대 절파 명대 이런 식으로 어떤 중국 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송원명청대의 그런 회화적인 특성들이 전반적인 것으로 물어봤다면 이제는 좀 더 심화되어서 24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담요 오굴이라는 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담요 오굴 들어보셨어요? 이때 욕 많이 먹었어요. 평가 그 출제위원들이. 우리는 누구신지 모르지만 장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답이 담요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그거예요. 위진 남북조 시대에 그 석굴 이름의 명칭이 이 담요라고 하는 승려 이름이거든요. 근데 승려 이름이 담요인데 이 승려 이름을 따서 담요 오굴이라고도 불렀다라고 하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물론 이거는 당시에는 이거 하나 틀린다 그래서 다 뭐 어떻게 되지는 않지. 왜냐하면 이거는 출제위원들이 극상의 난이도로 뽑아낸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 하나 틀린다고 선생님들이 뭐 붙을 사람이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범위가 여기까지 나갔으면은 어쨌건 나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돼? 여기까지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은 다음 해에 출제자들이 시험을 이제 내로 가잖아요. 그러면 뭘 보겠어요? 뭘 보고 출제하겠어? 일단은 전년도, 전전년도 이럴 때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있겠는지를 자기들이 짐작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나는 여기 안에서 내던지 아니면 여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간 곳에서 출제를 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벗어난 내용까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학 기출해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와 나와 다가 이제 조선 시대의 묵죽을 그린 그런 그림인데 딱 봤을 때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걸 보면서 뭘 파악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이게 조선의 중기, 후기, 말기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쌤들이 시기적으로 딱 먼저 뽑아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뿐만이 아니라 조선, 중기, 후기, 말기에는 그림의 경향이 왜 바뀌는 거야? 왜 바뀌어요? 심심해서 바뀌어요? 아니야. 사상이 바뀌니까 그림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가를 그리던 조선 중기에는 붕당 그리고 사대전란 이런 사회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림에 반영이 되고 또 하나는 조선 성리학이 이때 확립이 됐다. 그래서 조선의 미의식이 확립이 되면서 이렇게 묵죽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아셔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이때는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실학이 반영이 되었어. 그래서 실학은 여러분들 실사고시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또 뭐야? 현실에 있는 내용들을 관찰에 의해서 사생에서 사실적으로 그려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작품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때? 확대해서 보면은 갑자기 여기까지 잘 그리다가 중간에가 잘려가지고 여기부터 다시 그려져 있죠, 그죠? 요 내용이 요 안에가 뭐예요? 안개잖아, 안개. 그래서 이렇게 안개가 낀 것까지도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이 당시에 이 사람 혼자만
사실주의적으로 그리자, 관찰해서 그리자 이게 아니라 당시의 사상이 실학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영돼서 미술에도 그려져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그럼 말기 한번 보십시오. 말기는 어때요, 여러분? 말기의 그림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김정일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그림들이 실학에 의거해서 그리고 또 진경이라는 그런 장르들이 유행을 했지만 말기에는 복고가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김정일을 위시한 그 김정일 화단에 의거해서 복고주의가 만연했다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슬픈 얘기지만 이제 공부를 그냥 얕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서양 회화,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들 이제 보시면은 초창기 이 04년도 그리고 또 23년 이렇게 쭉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서 보시면 23년도에는 중세 로마네스크의 명칭 그리고 수도원의 클로이스터라는 것이 출제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클로이스터? 모르겠는데? 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당연히 모르죠. 이거는 무슨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몰라요. 네. 그런 내용들까지도 심화돼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방향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와닿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2026학년도 기출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식으로 총평을 먼저 해보면은 범위와 난이도에 관해서 두 개 딱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범위는 일단 기출문제를 토대로 심화 확장되었다라고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써놨는데 이게 뭐냐? 자, 말 그대로 첫 번째 기출 개념이 반복되어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아셔야 될 거는 기출은 기출인데 여기에서 그냥 기출을 맨날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콘트라포스토에 대해서 이전에는 개념을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용어를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는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만 구성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콘트라포스토와 관련된 심화된 내용들이 같이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번 시험이 어렵네, 쉽네 이런 얘기하면서 이번이 기본이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거나 문항 자체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 공식이야. 첫 번째는 기출에 근거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씹어먹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기본이고 두 번째는 그 기출의 바운더리에서 기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훨씬 더 심화된 내용을 묻고 있다라는 거. 이번에 폴리클레이토스에 뭐가 나왔어요? 저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저서가 그 전에는 출제가 됐었나?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제 확장된 공부를 했다면 이런 내용들을 맞출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기출문제를 토대로 당연히 심화 확대된 그런 문제가 이번에 충실하게 출제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여러분들 작년에 브루스 나우만 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답은 퍼포먼스가 답이었는데 그 작품 자체가 제목이 뭐였어요? 콘트라포스트의 자세로 걷고 있는 블라블라 막 이런 거였어요. 그 제목 자체가. 그래서 바로 전년도 기출과 근간한 기출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난이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 중, 하, 하하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자, 이 요즘 문제의 출제 경향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이제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상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상상과 하하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즉 문제가 14학년도부터 이런 문항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애지간한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세요. 상, 중, 하 이렇게 해서 한 상 20, 중 50, 하 30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이상적으로 선생님들을 가릴 수가 있었어요. 선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상중하로 출제하면은 선발을 못해요. 왜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원에서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을 출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상상의 문제. 예? 그 다음에 이 하하의 문제,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하하 문제를 낼 필요가 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거는 뭐 저랑은 상관없이 이제 출제 자체는 하하로 보이는 문제들이 좀 다량 출제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 게 우리 선생님들 자체가 워낙에 지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너무 하하스럽다. 즉, 우리 선생님들 이런 거 다 맞출 수 있는데 이런 게 나온다고?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콘트라포스토의 개념이 뭡니까? 이런 거. 그런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영모화. 영모화 아시죠? 화조화 말고 영모화. 영모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 거를 풀면서 쌤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풀겠어요? 응? 야, 문제 좋네. 막 이러면서 풀었을까요? 어? 야, 내가 이거 1년 공부해가지고 지금 영모화 쓰려고 내가 지금 앉아있나. 이런 생각 솔직히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어쨌건 올해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26학년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콘트라포스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기출인데요. 올해 기출인데 언제적 문제였냐? 아주 옛날 문제. 이게 2009학년도인가? 그때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때는 이제 객관식이죠. 그죠? 객관식 문제인데 여기에 있는 카논. 그래서 카논이라는 게 이상적인 비례도 얘기를 하지만 콘트라포스토의 이 폴리클레이토스의 저서잖아요. 그죠? 요것들이 출제가 됐어. 근데 요 내용만 보면은 이게 저서인지 뭔지 이런 거는 몰라요. 그죠? 모르는데 이렇게 기출에 근거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켜드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문제풀이 1주차에 저희가 출제를 했었던 건데요. 제가 출제를 했었던 건데 여기에서도 이거 기억 문제의 답 자체가 캐논이었어요. 그래서 캐논 이야기하면서 이게 저서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설명했던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기출에 근거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공부가 필요하다. 이 알파의 공부는 어디서 갖고 오느냐? 심화 확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필독서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한 곳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26학년도 기출 분석 또 올해 기출인데 자, 올해 기출이 보시면은 섬매수초상 그래서 2019학년도에 이때 전신사조의 문제가 나왔어요. 고개지에 전신사조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죠? 요 내용들이 똑같이 출제가 됐는데 그냥 단순히 전신사조로 출제가 된 게 아니라 전신사조를 이루기 위한 즉 전신사조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뭘 해야 되죠? 천상묘득과 이형사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여기서는 천상묘득이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출이 제일 중요해. 기출 분석을 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출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기존 지식이 있어야지 기출 분석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수분들은 지금 기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일단 뭐 자료도 없지만 어쨌거나 이걸 보고 아 이거 전신사조가 이번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오면은 천상묘득과 이영사신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자발적으로 막 기출 분석을 벌써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렇게 기출에 근간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느냐? 여기 보면 원형이라는 게 있어요. 원형. 장원형? 자, 원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출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알기로 이 원형을 다뤄준 게 아마 문제로 다뤄준 게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할 때 저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번 보실까요? 화산수소가 있고요. 그러면 저자는 누구? 화산수소가 있고요. 그러면 저자는 누구냐? 여기는 기억은 종병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종병이 쓴 화산수소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위진남북조 시대의 활용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산수소 같은 경우에는 산수화론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원형법이다라고 하는데 이 책 자체에는 화산수소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뭐 함기신목 들어보셨죠, 그죠? 함기신목도 들어있고 여기 있는 원형법도 들어있는데 함기신목이라는 거는 함기신목 모두 마음의 눈에 기록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마음의 눈에 기록한다. 그러면 여러분 산을 봤어. 그런데 그 산을 보고 마음의 눈에 기록을 했어. 그러면은 그걸 언제 그려요? 언제 그려요?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에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이제 원형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영이라고 하는 게 멀원에 비추다 영자예요. 멀원에 비추다 영. 그래서 먼 곳을 비춘다, 먼 곳을 비춘다 또는 먼 곳을 그린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먼 곳을 그린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하기를 초보적인 투시 원근법이 들어갔다. 초보적인 투시도법이 들어갔다. 초보적인 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곳은 크고 먼 곳은 작다라는 그런 법칙을 원형법에서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종병의 경우에는 나온다라고 하면 와유론이 나올 수 있겠죠. 와유 누워가지고 논인다, 누워서 논인다라는 의미인데 이 산천을 굳이 찾아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표현한 아름다운 산수화를 보게 되면은 눈과 마음이 감흥해서 어떻게 된다? 산수의 정신에 이룰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또 째려보 일부러 여기 앉는 거 아니야? 째려보려고. 이거는 내가 뭐 준비한 거는 없는데 그냥 내 맘대로 얘기한 건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와유론과 관련해서 종병과 연결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종병의 와유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원형법에 대한 개념을 그때 서술하라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맞춰서 뭐 잘난 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기출에 근거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아.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원 수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심화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또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결과적으로는 점수가 차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22학년도에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여기 지방 덩어리 의자라는 작품인데 요 위에 요거가 뭐예요? 지방 덩어리죠. 그죠? 그래서 요셉 보이스의 작품이고 요셉 보이스가 옛날에 비행기를 타다가 추락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때 추락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 있던 타타르족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살렸다. 근데 살려낼 때 민간요법을 사용해서 살려냈는데 그 지방과 펠트라고 하는 그 부직포 같은 천 있죠. 그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냈다. 그래서 지방 덩어리로 계속 몸을 보호하면서 펠트천으로 감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서사에 기인한 지방과 펠트라는 요 소재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작품에 항상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소재이죠. 그래서 이때 22년도에는 지방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방하고 펠트 이게 있는데 지방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지방은 알겠고 내가 저번에 출제했지? 그러니까 펠트는 뭐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것도 예, 제가 요거를 이 필독서 수업을 5월, 6월 필독서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 자료를 만들 때 그러면 지방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펠트가 나오겠지? 라고 하면서 지방과 펠트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이분도 앞으로 또 출제가 여러 번 더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 그래서 뭐 개념미술, 환경예술, 행위예술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독일의 신표현주의한테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자, 이분은 먼저 보시면은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요셉 보이스가 겪은 죽을 뻔한 경험. 그래서 비행기 추락 사고, 그죠?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추락을 해서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그 사람 주변에 타타르족이 있었는데 그 타타르족이 자기들의 민간 요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었죠, 그죠? 그래서 동물의 지방과 펠트천으로 그를 치료해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그런 뭐랄까 사건에 있어서 이 지방과 펠트는 그의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그래서 지방은 생명을 주는 에너지를 상징하고 펠트천은 에너지를 보호하는 따뜻함을 상징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 수업에서 이제 배워서 시험에서 대비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이게 이제 올해 기출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뭐 독일의 카셀에서 4, 5년마다 열리는 국제 현대미술 전시회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 자체는 카셀 도쿠멘타라고 하는 게 답이었는데요. 자, 이런 거 역시도 저희는 다 다뤘어요. 그래서 다 다뤘는데 이제 뭐 내용도 다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뭐 바쁘시지만 제가 또 한번 틀어볼게요.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독일로 가요. 독일로 갔더니 마침 독일의 카셀 도쿠멘타를 하는 거야. 여러분 카셀 도쿠멘타 들어보셨죠? 요셉 보이스 때문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카셀이라고 하는 거는 독일의 어떤 지역 이름이고 도쿠멘타라는 요 전시 자체는 5년에 한 번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이런 것처럼 도쿠멘타는 5년에 한 번 일어나는 그 전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은 100일 동안 열리는 전시예요. 그래서 이 카셀 도쿠멘타를 같이 이 사람도 보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서양 화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 요런 내용들. 또 본 김에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온 포인트가 뭐였냐 보시면은 뭐였어요 이게 사회적 조각의 관점에서 서술해라라는 문제 보이시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런 게 있어. 이때 지방덩어리 의자 이때에 사회적 조각이라는 거를 용어로 서술하게끔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생각해봐.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뭐가 나오겠느냐라고 예측을 해서 공부를 한다면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사회적 조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알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풀든 뭐 어떻게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게 사회적 조각이라는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바로 여기 있는 작품이 이게 무슨 작품이든 간에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 문제가 뭐였냐? 사회적 조각의 관점에서 서술해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는 마르쉐 디샹의 침묵을 과대평가되고 있다라는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이 아니라 뭐가 나오더라도 사회적 조각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이거는 그냥 먹는 문제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이제 또 볼게요. 사회적 조각이라는 기입형이 나왔었고 그리고 만약에 또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럼 이제 사회적 조각의 의미가 뭐냐 특징이 뭐냐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거 같이 물어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사회적 조각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실천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사회적 조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사회적 조각 즉 사회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결국에 추구하는 거는 뭐야? 사람들에게 굳어져 있는 의식 세계를 변화를 주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동 변화를 이끄는 것까지가 사회적 조각의 목적이라는
요셉 보이스한테 전달이 돼서 이 사람의 그런 예술 사상이라든지 실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밑줄친 기억의 개념을 설명하고 니은에 해당하는 인명을 적어라. 사회적 조각이라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개선하면서 인간적이고 민주적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퍼포먼스 및 실천적 예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꼭 조각이 아니라 이런 뭐 퍼포먼스나 행동 예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술적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예술적 실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선생님들한테 준비를 시켜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라는 거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기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명해 왔잖아. 그러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아,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더 넘어가서 이번에는 난이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난이도는 상, 중, 하, 하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요 문제 올해 기출된 거 요게 미디어 아트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는 그 이전에도 뭐 제프리 쇼에 읽을 수 있는 도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물어본 게 가상현실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가상현실을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가상현실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증강현실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억의 프로젝션 매핑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도 다뤘지만 어느 강사나 다 다뤘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는 뭐 와가지고 뭐 적중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난이도 상상이 나왔어요. 상상. 그래서 상상이 뭐냐? 여러분들 센소라마라고 들어보셨어요? 태어나서 지금 처음 들어봤죠? 그런 센소라마라고 하는 그 기기, 그래서 초창기에 가상현실 그 기계를 발명을 한 거, 그 명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당연히, 아, 상상의 문제구나. 이런 거는 채점하러 가보면 한 15명 정도 맞춰요. 1500명 중에 15명. 내가 옛날에 내가 또 채점을 갔었던 해에도 이런 이거는 킬러 문항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극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맞춘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내가. 놀래면서, 어머, 이런 문제를 맞춘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제가 또 성격이 이상해서 그 사람의 다른 답지를 다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또 뭘 또 잘 썼나? 이 사람 합격할까? 뭐 이래서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저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것만 잘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뭐 어떻게 또 혼자 논문을 보셨는지 너무 깊게 파셔가지고 그거는 또 어떻게 하다가 맞췄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분들이 많이들 맞추는 문항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난이도 한 중하 정도 되는 그런 문항들은 좀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또 그때 아, 기본이 되는 공부를 정말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어쨌건 이번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센소라마 같은 이런 맞출 수 없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12번에 보시면은 요 문제, 나가 원래 스텔라의 작품이었는데 스텔라의 알루미늄 오일 페인트로 그려진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뭐 스텔라는 특히 하드 엣지와 관련해서 뭐 출제가 될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뭐 블랙 페인팅 같은 그런 작품이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막 알루미늄 페인팅 그 오일 명칭 자체를 써라 이런 식으로 조금 출제가 된 것도 요것도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아주 극상으로 이분들이 좀 예상을 하고 출제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것과 반면 그에 반해서 너무너무 쉽게 출제된 이런 문항들도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요 문항 요 작품은 수월가늠도인데 일단은 수월가늠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게 작년 말고 그 전해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나왔었죠. 그죠? 근데 다보탑과 석가탑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불교의 경전, 즉 법화경에 의거해서 그 경전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이번에는 법화경이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뭐가 나와? 화엄경이 나오겠지? 이러면서 화엄경을 다 했어요.
화엄경 다 하고 그 다음에 화엄경 안에 있는 그 입법 개품이라고 하는 그 안에 내용까지 싹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안에 보면 선제동자가 요 사람이거든요. 요 꼬맹이 선제동자가 구법 여행을 떠나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 관음보살을 만났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의 내용이 시각화된 게 바로 이 수월관음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출제가 돼서 좀 그랬습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하하의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여기는 직접 유추, 상직적 유추, 한상적 유추 이렇게 해서 여기 시네틱스 문제 그래서 너무 쉽게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원에서 저희의 수준들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것 이외로 너무나 또 쉬웠던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거를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요 내용은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전 연도의 출제 경향들을 말씀을 드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올해 출제 경향의 분석 결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놔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기 앞에서도 기출 기반으로 심화 확대되는 내용, 그 다음에 문항의 난이도는 상중하의 일반적인 구성에서 점차 극상과 극하로 문항들이 이제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26학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출을 기반으로 문항의 내용 범위 심화 확대됐고 또 특히 올해 하하 수준의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이전 연도와 26학년도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오늘 설명회를 드리는 이유는 26학년도의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싱겁게 나왔어요. 평이하게 나왔고요. 그런데 앞으로 27년에는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26학년도처럼 평이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이전처럼 나올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스타일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스타일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야.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생각을 안 해보면 26학년도에만 시험을 치셨던 분들은 야, 이제 기본이 나오는데 뭐하러 심화를 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확대됐고 난이도 조정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위상미술에서 커리큘럼을 앞서 위상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내용은 크게 뭐 이렇게 특별한 거는 없는데 여기에서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우리 커리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하나 더 거기에 추가해서 그러면 쌤들의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추가 자료를 드리는지 그것만 얘기를 드리면은 첫 번째 1, 2월에는 기본 이론을 수강을 하시면서 기본 이론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프린트물을 드려요. 그래서 복습 인출장이라고 하는 프린트물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배운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요 복습 인출장 이거는 한번 쓰고 그냥 틱 버리지 마시고 꼭 잘 모아두세요. 왜냐하면 요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모아놓고 있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뭐 문풀을 하거나 모의고사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뭐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내용들을 찾아봐야 될 때가 있어. 그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요 인출장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있어라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3, 4월에도 마찬가지 저희가 심화 이론이 넘어가기 때문에 심화 이론을 기준으로 한 복습 인출장이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 좀 같이 또 공부를 하시고 버리지 말고 다 가지고 있으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월, 6월이 되면은 이때는 제가
필독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필독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1, 2, 3, 4월에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한번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키워드 인출장이라는 거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거를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활용을 하더라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거를 키워드만 딱딱딱 우리 이제 키워드식으로 채점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그럼 키워드들이 뭐지? 이러면서 키워드만 딱딱딱딱 적어가지고 키워드장으로 진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처음에 직강생 기준으로 받았잖아. 받으면은 이거를 하기 전에 복사를 해요. 그럼 복사하면은 깨끗한 거 하나가 있고 또 이제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깨끗한 거는 거기다가는 이렇게 낙서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요거 자체가 내가 나중에 백지 쓰기를 할 때 뭐랄까 제목 요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사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쓰시던 뭐 이렇게 하시라라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요 인출장 새 거를 보면서 한쪽에다가는 요 인출장을 꺼내 놓고 나머지 한쪽에다가는 자기 그 흰 A4 용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목차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구석기 미술이다. 그럼 목적 쓰라고 하네. 그럼 목적 해서 쓰고. 그다음에 특징 쓰라네. 특징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답, 문제, 답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이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이제 7, 8, 90 이때는 선생님들이 뭘 하게 되느냐. 이때는 문제를 풀고 당연히 문풀 시간이니까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었으면 선생님들이 잘 맞춘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잖아. 그러면 틀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뭔가를 무슨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시던 아니면 틀린 내용을 단권화에 정리를 하시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정리하고 반복해서 회독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커리는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르칠 건데 쌤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총평에 따른 학습 전략 그래서 수험생의 전략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면은 단권화, 회독, 암기, 인출, 스터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선생님들이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합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스터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지금 단권화하는 방법과 회독 암기 인출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권화라는 게 어떤 거예요? 단권화라는 거? 선생님들은 공부를 할 때 뭐 여러 책을 보실 거 아니에요. 이 책도 있고 뭐 우리 책도 있고 남의 책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책을 당연히 따로따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선생님들이 원한다면 따로 봐도 상관없어.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단권화라는 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할 거는 많은데 막 이거 뭐 이 책 저 책 다 보다 보면 르네상스 하나만 보는데도 몇 시간이 걸린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단권화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권화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내가 보고 있는 메인 교재가 있으면 그 메인 교재 말고 다른 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내 교재에다가 정리를 해놓는 거 그게 이제 단권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단권화를 뭐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의 수험생들은 어디서 듣고 난 단권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합격자의 사례를 가지고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회독하고 암기하고 인출하는 거 요거인데 또 사람들이 여러분 회독이라고 들어보셨죠? 회독. 회독이 뭐예요? 회독. 회독. 제가 뭐 책을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읽는 거잖아.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하지. 그러면 그냥 눈알만 굴려가면서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회독 한 번으로 쳐주느냐?
이게 궁금하죠. 그게 아니면 하나하나 다 곱씹어가면서 이해를 다 해야지 회독 한 번으로 쳐주느냐.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 들으면은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이게 회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왜냐? 이거는 공부가 자기의 공부 수준대로 하게 돼 있어. 왜냐? 자, 처음에 어떤 분한테 완전 생초수한테 회독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식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뭔가를 본다고 쳐봐.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100년 걸려. 그러면은 그 100년이 걸려서 한번 쫙 다 봤을 때 다시 돌아오면은 어때요? 다 까먹잖아. 그러면 이 생초수한테 회독이라는 거는 꼼꼼하게 보는 게 회독이 아닌 거야. 그게 회독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 그래서 강사들이 이거 이번에 기출됐어요? 아니면 이거 중요해요? 이거 맨날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애들 있죠. 그 아이들만 제대로 보는 거. 그게 회독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생초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초수는 처음에는 못하니까 중요한 것만 보라 하니까 중요한 것만 보더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번에 볼 때는 생초수도 어때요? 발전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3개 봤더니 끝났네 이랬으면 그 다음번에는 4개 보고 그 다음번에는 5개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막 10개씩 볼 수는 없어. 그래서 3개 보고 4개 보고 5개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량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10개를 봐야 되면 처음부터 10개 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부터 10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시간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제 학원에 들어오시면은 그 회독의 주기를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효율적인 주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망각이라는 그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회독 주기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10개를 보면 생초수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10개 보다가 우리가 말한 회독 주기가 아니라 그거에서 뭐 한 2배, 3배 이렇게 걸려버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볼 때는 아예 다 까먹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도 그거는 차라리 3개를 그냥 돌리고 끝낸 것만 못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회독 주기대로 공부하라는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단권화와 회독 암기 인출 요 2가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명의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 명의 영상은 봐봐요.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단권화 어쩌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이 사람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회독 암기 인출이라고 하는 이 2장 있죠. 요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선생님이 했던 방법입니다. 잠시만요.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집중력이 꽤 낮은 편입니다. 제가 집중력이 높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강의를 수강하거나 이럴 때만 좀 수동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한뭐 2시간, 2시간 만약에 이제 강의 없이 혼자 공부를 해야 한다. 혼자 뭔가를 정리하거나 분석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1시간 정도 하는 집중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 하시는 분들 열풍도 아니에요.
회독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지긋지긋하게 들을 단어가 이제 브루너라는 교육학자의 지식의 구조라는 단어를 정말 굉장히 지긋지긋하게 들으실 거예요. 이 지식의 구조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지식의 구조를 알고 이걸 정리한 후에 이해하고 회독하는 것이 공부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저희 교육학 뭐 어떤 강사분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교육학 이 기본서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 두꺼운 거를 어떻게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쉽게 지식의 구조로 좀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정리해보면서 저만의 개념 정리 단권화본을 만들었어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거를 이제 교육과정 부분을 제가 단권화본을 이렇게 좀 몇 개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게 지식의 구조예요. 뭐 대영역으로 이제 교육과정 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과정 교육 목표 설정과 그다음에 교육 내용 선정 조직 이게 뭐 이렇게 지식의 구조로 점진적으로 요약식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데도 시간을 꽤 들였어요. 하지만 지식의 구조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또 그거를 한 번 더 회독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공부가 더욱 수월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수기로 한 게 아니라 이것만큼 정리할 때는 제가 타이핑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교육학과 관련해서 지식의 구조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식의 구조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지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선생님들한테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인출을 하세요, 암기한 거 백지 쓰기 하세요 이러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뭐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거야. 지식의 구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술 교육학으로 친다. 그러면은 뭐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표현 중심 미술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공부를 했으면은 나중에 인출을 할 때는 어떻게 인출을 해야 돼요? 그거를 지식의 구조로 구조화시켜서 선생님들이 인출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미술교육론이다 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뭐가 있어요?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뭐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 있고 영향관계가 있고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목차를 세워서 공부를 하라. 그거를 지금 이 사람은 지식의 구조로 만들어서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틀을 세워놓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출하세요. 이제 공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하신 거 인출하세요. 이러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해가세요? 미술사로 말씀드리면 미술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를 해야 되겠어요? 배경이 있다. 그러면은 등장 배경, 그 다음에 주요 작가, 그리고 조형적인 특징, 뭐 이념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목차를 세워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흡사 교육학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육학도 보면은 영역별로 이렇게 교육학 책을 사서 보면은 세부 목차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목차에 따라서 백지 쓰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5월달, 6월달에 요거 있죠. 제가 아까 뭐 활용하시는 것들 중에 요거 좋다고 얘기를 한 거, 요거가 바로 이거를 만약에 지식의 구조를 혼자 세워가지고 암기에서 인출이 안 되면 그러면 요걸 가지고 보고 써라라고 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아까 혹시 스펙을 보셨나요? 제가 스펙 틀어드렸나요? 틀어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아주 고득점으로 붙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단권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 단권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출을 교육학은 모의고사와 단락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로 계속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공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도 마찬가지로 교육학과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전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식의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의 구조를 활용한 나만의 단권화본을 만들고 또 이를 무한 반복 해석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했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교육학과 마찬가지로 전공 또한 청킹을 활용해서 암기하기 힘든 부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이제 단권화한 교재의 일부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뭐 기본 이론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심화 이론, 기출 분석,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모든 커리큘럼에서 배운 내용과 개념들을 기본서에 위상미술 기본서에 단권화하고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글씨, 펜의 색깔도 다르고 또 포스트잇의 색깔도 다른데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는 이 색깔은 기본 이론 수강할 때 정리한 내용이다. 이 색깔은 문제풀이, 뭐 저 색깔은 모의고사 풀이 때 정리한 내용이다 라고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스스로 어떤 감시관을 갖고 문제를 접근하고 분석했으면 하는 그런. 자,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권화라는 게 물론 어떤 분들은 단권화라고 하면은 자기가 무슨 타이핑을 해가지고 완전 새 책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도 단권하고 이렇게 해도 단권한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새 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이 무엇이든 간에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은 주의를 하실 점 또는 선생님들이 착각을 하실 점 그거를 말씀드리면 단권화를 만드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데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암기해서 인출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쁘게 타이핑하고 막 이렇게 할 시간에 요렇게라도 빨리 단권화를 해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려요. 이 얘기를 분명히 지금 다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중 되면 뭐 나는 내가 안 쓰면 머리에 안 들어오고 어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후년에 또 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공부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정리하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정리하면서 내가 아무리 지금 당장 공부를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도 그게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다시 공부하고 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사전 지식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타이핑을 쳐가지고 나의 단권화, 나만의 단권화를 예쁘게 만들면은 의미는 있을지언정 그걸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보잖아. 그러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분이 백지 인출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좋은 점수를 시험에서 받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백지 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지 쓰기를 할 때 저는 처음에 의욕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왔었습니다. 백지 쓰기가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여백의 백지에다가 제가 배운 내용의 개념들을 손으로 써서 꽉 채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텅 빈 백지를 보니까 막연하고 또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그냥 백지가 아니라 지식의 구조의 뼈대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그러한 백지 쓰기 양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이게 제가 만든 백지 쓰기 양식입니다. 그냥 텅텅 빈 백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뼈대가 지식의 구조에 뼈대가 잡혀있는 백지 쓰기 양식을 토대로 제가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천천히 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게 이제 시각문화 미술교육 영역에 대한 백지 쓰기인데 일단
일단 미술교육 이론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구조에서 이론적 배경,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그리고 각 학자별로의 특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백지 쓰기 양식도 배경, 그리고 필요성도 있고요. 목적, 내용, 방법, 평가 이렇게 지식의 구조의 기본적인 틀만 잡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기본적인 틀만 잡혀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써야 할지 또 이걸 또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게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양식을 먼저 만들고 백지를 쓰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백지 쓰기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이분은 처음에 뭐 백지 쓰기를 하려고 하니까 막막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워드를 쳐서 이렇게 미술교육의 정당성 이렇게 있으면 왠지 이렇게 제목이라도 좀 써놔야 기억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틀을 만들기도 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5, 6월 그거 있죠. 그거를 활용하셔도 비슷할 것 같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인출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요분 같은 경우에는 네, 점수 스펙을 보셨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점수가 전공이 62점이에요. 할 말 없죠. 네, 그리고 이분 여기 앞에도 보면은 이분은 무조건 쓰면서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분은 교육학하고 전공하고 다 합쳐가지고 79.67을 받았어요. 79.67. 그 작년에 서울 합격 컷이 66.67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79.67을 받았어요. 몇 점이 남아돌아요. 완전 남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분은 이제 제주도 수석을 하셨고, 제주도는 작년에 1차 컷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죠. 작년에 컷이 72점이었는데, 이분은 79.67로 받으셨고, 그리고 직강해서 1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전해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재수고, 초수 때는 일을 병행하셨어요. 그래서 일 병행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재수 때는 아예 제주도에서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1년 딱 하고 합격하셔서 가셨고 이분 말고 또 제주도 합격자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주를 2명 뽑았어요. 근데 2명 다 저희 직강생 배출을 했고 이분도 물론 점수가 또 좋지만 그분도 점수가 이분에 못지않게 거의 유사한 점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분도 이분이나 그분이나 두 분 다 정말 직강에 나와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공부는 왕도가 없죠, 그죠?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 그게 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 2명 제주가 2명을 뽑는다고 해서 좀 걱정은 했지만 이분하고 그분하고 두 분 다 저는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모의고사를 보면은 알거든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지금 내용이 좀 완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붙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고요. 네, 또 좋은 점수로 붙으셨고 또 조금 전에 귤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이번 주 월요일에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월요일에 갑자기 제가 대학원 수업 끝나고 막 밤에 이렇게 막 힘들어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 카톡이 이제 또 안부 인사를 하면서 귤을 제주도에 맛있는 귤을 보내주시고 싶다. 그래서 예,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귤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또 귤은 귤이죠. 맛있는 귤이지만 이렇게 또 합격자가 그것도 아주 고득으로 붙은 합격자가 보내준 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직강에 오셨으니까 선생님들 또 받으시고 기운도 받으시라고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권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좀 배우시고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자, 이번에는 한 분 더 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이제 단권화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해독 인출 암기를 어떻게 했는지 두 번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지역 미술 임용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네, 먼저 PPT를 보시면 저의 합격 수기의 그 총 내용은 자기 자신을 알고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보완하기라는 것을 이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네, 먼저 저의 기본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서울소재대학교에서 서양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을 했었고 이때 교직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수 때 저의 점수를 보면 이제 뭐 이렇게 41점 전공 맞았고 그리고 재수 때 이제 전공 57점으로 총 16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뭐 이렇게 점수를 받아서 네, 수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분 지금 잠깐 이제 점수 스펙을 보시면은 이분은 또 마찬가지로 재수인데 초수 때 재수 때 해서 전공이 지금 몇 점이 올랐어요? 16점이 올랐어요. 그죠? 전공 16점이 오른다는 게 쉬운 일 같을까요? 네, 절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분은 지금 전공이 초수 때 41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뭐 꽈락이 몇 점이에요? 32점 밑으로가 꽈락이잖아.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 뭐 꽈락 정도의 점수를 맞으시던 분이 16점을 올린 거 하고 이분은 지금 어쨌건 40점이잖아. 40점이 16점을 올린 거는 그거는 되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은 초수 때는 진짜 뭐 이 강의 저 강의 막 여러 강의들을 많이 들으셨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메인 강의는 하나 있었어. 메인 커리는 하나 이제 타면서 이 강의 저 강의 조금 들었고 그 메인 강의는 저희 강의는 아니고 타강 듣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57점을 받았고 그리고 단권화는 이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잠깐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맥락을 이해하라. 네,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첫 번째로 전 초수 때 이제 미상 선생님께서 막 판서 해주시고 장주현 선생님께서 판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뭐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판서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은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필독서도 마찬가지로 윤진쌤이 이렇게 판서를 해주시는데 그 내용도 똑같이 이 타이핑해서 계속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T 판서를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서 해독하는 것보다 이 판서 적어주시는 내용이 진짜 핵심이고 중요한 키워드를 담은 것이니까 저도 이 내용 계속해서 서미 해독할 때, 동미 해독할 때 계속해서 들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 파트 있는데요. 제가 암기는 이제 이게 저희 집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이제 왼쪽 면에는 교육학 암기할 것을 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 오른쪽 면에는 전공 암기할 거 다 붙여놓고 저의 옷장에는 이제 미교론이나 이런 내용들 붙여놓고 이제 계속해서 봤었는데요. 한 8시,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면 진짜 지치는데 샤워를 하면서 이제 보게 되면 다시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샤워하면서 이제 그냥 보는 거예요. 이제 샤워하는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계속 보고 또 옆에 또 뒤돌아서 자 전공은 뭘까 하면서 전공 다시 보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로션 바르면서 보고 옷 갈아입으면서 또 보고 막 그렇게 네,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랑 뭐 중요한 게 들고 다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은 노트를 만들어서 계속 산책하면서 그리고 밥 먹으면서 계속해서 봤었고 또 이제 이거 보는 게 이제 지겹다 하면 이 교육과정 암기한 것을 노래로 제가 직접 녹음을 해서 그냥 길 가는 길에 계속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암기는 진짜 계속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막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은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맥락적 이해가 되면 이 암기는 진짜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암기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는 이 말 있죠. 그죠? 자, 이 사람이 요 분이
여분이 특별해서 합격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의 합격을 이분은 재수로 했지만 어쨌건 초수로 빨리 하거나 뭐 아니면 고득으로 하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보면은 악착 같은 게 있어요. 악착 같은 거. 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는 이 얘기가 뭐 못된 짓을 하라 이게 아니라, 예, 방금 이렇게 샤워장에서도 막 해놓으라라는 거. 물론 저도 샤워장에서 뭐 우리 집에 화장실에 이런 걸 붙여놓고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꼭 이걸 붙여야지 합격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은 교육 과정을 빨리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가 궁리를 해서 뭐라도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해보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학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공부는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결과는 정말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거나 내용을 얘기하실 겁니다. 시간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권화인데요. 네, 단권화는 우리 위상 미술이 이제 구조화가 좀 잘 안 된다라는 이제 소리가 많아서 저도 그 맨 처음에 1, 2, 3, 4월 강의를 들을 때 그 형광펜 공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를 가장 큰 거를 이제 가장 진한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그 하위 개념에 대해서는 또 그 조금 더 연한 형광펜, 그리고 또 그 옆에 그 밑에는 또 더 연한 형광펜으로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는 작업을 3, 4월에 해독하면서 그냥 개념 복습하면서 이제 형광펜으로 좀 칠을 했었고, 그리고 그 기본 심화 이론에서 알려주시는 모든 판서나 필기 내용들은 연필로 먼저 했었습니다. 왜 연필로 했냐? 알려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검정색 펜으로 막 다 하고 하면은 책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어떤 뒤로 갈수록 막 오류얼 내용이랑 모고 내용이랑 다 겹쳐서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심화 이론은 연필로 먼저 했었고, 그래서 진짜 교수님이 하시는 토시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적으려고 연필로 진행을 했었고, 필독서나 사전, 그리고 모고, 오류얼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정 볼펜으로 했었고, 그리고 타강사의 경우에서는 파란색을 활용하거나 또 다른 타강사의 경우에는 뭐 초록색 볼펜을 활용을 했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것 중에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보통 쌤들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우리는 막 말을 하잖아. 근데 쌤들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을 그렇다고 막 다 쓸 수도 없죠. 여러분들이 속기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뭐 이 사람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쓰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뭐 다 빠뜨렸는지 안 빠뜨렸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그냥 중요한 것만 어쨌건 최대한 적으면 되는 건데, 그것들을 적고 나면 옛날에 말했던 게 또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초수에 잘 합격한 사람들은 필기를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연필로 해요. 연필로 블라블라블라 하니까 일단 급하니까 막 연필로 이렇게 써.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당일에 꼭 복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복습을 하면서 이제 지우는 거야. 내가 볼펜으로 위에 쓰면서, 그래서 읽어보고 여기 핵심은 뭐지? 그러면서 핵심 막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냥 지우고, 또 써놓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보통 쓰세요. 그게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다못해 지금 하는 말까지도 다 적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책에 완전 빽빽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말들이 다 필요가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연필로 적고 그 다음에 다시 볼펜으로 좀 적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자기도 그러잖아. 자기가 뭐 말하는 거 다 받아 적었다고.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의 단권화된 그 기본서에 보면은 다 써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안 써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수 때는 타강을 메인으로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타강을 가지고 올 때에도 앞서 우리 제주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어디 출처인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색깔만 봐도 이제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버릴 내용은 버리게 되고 또 이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자기 스스로 이게 입체화가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색깔을 구분해서 처음에 좀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제 회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모사가 많은 이 실제 가 있어요. 그 계획표를 따라서 먼저 했어요. 그 계획표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회도 할 수 있는 그 한 주 계획표이기 때문에 교수님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여쭤봐서 그 해독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 하반기 때는 이제 9월, 10월부터 2주에 1회도, 그리고 한 주에 1회도, 그 다음 5일, 3일, 하루 1회도 이렇게 점차 해독을 줄여나갔었고요. 그리고 이 해독 체크리스트를 나중에 윤진 교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네, 5월부터 주셨네요. 그래서 5월부터 이제 해독한 것을 쭉 했는데, 저는 기본서, 심화서를 합치진 않았어요. 그 작업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냥 그거 다 합칠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자 해가지고, 기본서, 심화서를 따로따로 봤었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뭐 검정색으로 체크를 하고, 빨간색은 심화서 해가지고 기본서 얼마나 받고 심화서 얼마나 받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서미보다는 미교를 훨씬 많이 해독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미는 제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배경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미교는 또 단순 암기가 많이 되는 거고, 서미는 맥락적 이해가 된다면 크게 뭐 그럴 건 없는 것 같아서 서미 해독을 좀 줄였었고, 그리고 이 서미에서도 뭐 모든 것을 다 해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 네, 20세기 현대미술부터 이제 현대미술까지 이제 신표현주의 전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해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필독서 해독이나 뭐 모고 분석하고 복습하는 것을 해독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해독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부족한 영역이 뭔지, 해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출인데요. 인출이 저 초소 때는 진짜 인출이 안 돼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말로 인출을 먼저 했었습니다. 상반기 때는 뭐 굳이 적으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말로 먼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걸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강사님이 주시는 목차를 보고 그 목차만 보고 개념이랑 장단점 같은 것들 계속 말로 내가 인출을 해봤었고, 전공 같은 경우에도 해당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계속 했었고, 이제 9, 10월이 되면서 그리고 7, 8월부터 백지 인출이랑 타이핑 인출을 했었는데요. 제가 목이랑 어깨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타이핑 인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속 다 인출을 했었고, 채점이 정말 중요해요, 이 인출은. 그래서 내가 인출이 안 되는 것을 빨간 볼펜으로 칠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계속 안 되는 거는 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계속 이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이분이 요거 있죠, 요게 인출, 이거는 이분의 단거나 책인 거고, 그거 말고 다음 장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이게 이분이 하반기에 암기하고 인출한 내용인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인출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채점을 하셔야 돼. 채점. 여기 보면은 빨간 형광펜도 있고 노란 것도 있죠. 그죠? 이거는 어쨌거나 틀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합격이고 80점 만점에 최대한 많이 맞는 게 목표이잖아. 그러면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당연히 잡아둬야 되는 거고, 그것 말고 플러스 내가 모르는 거를 계속 잡아와야지 점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선생님들은 자기가 아는 걸 인출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완전 뿌듯해. 그죠?
나 공부했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모르는 거를 잡아넣는 그 과정은 상당히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소홀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반기에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공부를 막 회독주기 다 지키고 막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는 공부가 점수가 안 오른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의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채점을 안 해요. 우리 어릴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뭘 잘해요? 오답 노트 활용을 잘해요. 오답을 정답으로 만드는 그걸 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공부를 이제 생각을 할 때 내가 아는 것도 당연히 집토끼들도 잘 챙겨야 되지만 모르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면 문제풀이 시즌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는 것도 나오지만 모르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내가 틀렸다고 내가 모른다고 그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모르는 거는 계속 잡아넣는 그 작업을 하셔야지 막판에 성적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이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앞서서 이제 2명의 합격자의 사례를 봤는데 약간 내용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학원에서 월별 OT를 할 때 쌤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두 분들 다 그렇게 저희 학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공해 드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고득점으로 합격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 맺은 말입니다. 이렇게 저 오늘 이런 그 긴 시간 동안 기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세 번째 중요한 거,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렸고, 그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합격자의 사례를 2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본인들이 1월부터 달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1월부터 달려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단기 합격자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강사를 선택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실 누구를 어디에 학원을 선택을 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강사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강사를 신뢰하고 1년 동안 뭐 패키지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패키지 공부를 하시라라는 얘기는 왜냐? 요즘에 범위가 너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어떤 강사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강사가 1월, 2월, 3월, 4월 뭐 이렇게 그런 시즌에만 새로운 내용을 다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패키지 안에 그 시즌에 싹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패키지 공부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을 철저히 한다라는 거. 이거는 너무 틀에 박힌 얘기지만 이런 앞서서 이분들 마찬가지 다 똑같이 했던 얘기가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규율주시 선생님 있죠? 이분은 그 영상에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하면은 항상 직강에서 저희가 9시 뭐 10시까지 다 이렇게 질문을 받아줘요. 그러면 받아주면 자기가 집에 가서 그때부터 다시 복습을 하는 거야. 그럼 몇 시에 자겠어요? 여기 영상에도 나와요. 자기는 1시든 뭐든 어쨌거나 다 끝내고 잤다고. 그만큼 당일날 최대한 소화해서 복습하고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라톤 하듯이 한결같이 달려라라는 말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달리느냐? 1월부터 달리죠. 1월부터 달려서 11월까지 달리잖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1월, 2월이니까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3월, 4월이니까 천천히 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런 말씀은 절대 듣지 마세요. 1월, 2월부터 꾸준히 나는 수험생이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리세요. 왜냐하면 1월, 2월, 3월, 4월 지나고 나면 이제 5월 달부터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공부는 조금 해봤기 때문에 지겹고 지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 공부에 대한 뭐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부터 이제 흔들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5월 달부터 슬슬 흔들리기 시작을 하다가
7월 달 되면 날까지 더 악재로 겹쳐서 더 흔들려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던 공부 그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돼서 내가 1, 2, 3, 4월 또는 5, 6월까지 조금이라도 기반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때 가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포기해요. 자기가 그때 돼서 주변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상반기에 뭘 했지? 그리고 또 내 주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저 친구도 초수인데 쟤는 어떻게 악바리 같이 하고 있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으로는 그걸 아무한테도 내비치지 않지만 자기 마음속으로는 나 올해 글렀네?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러면은 쌤들 물론 그런 생각을 잠깐 약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해서 진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 다잡고 하기가 쉽나요? 안 쉬워요. 그래서 자, 7, 8월은 누구나 다 흔들리고 누구나 자기가 해놓은 게 없고 누구나 보잘것이 없고 막 이렇게 생각돼요. 심지어 최탈러들 있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들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뭐냐? 그거는 1월, 2월, 3월, 4월에 어쨌거나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그걸로 선생님들이 버티는 거야. 이해가세요? 근데 그때 내가 버틸 힘이 있으려면은 1월부터 달리셔야 돼.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1월부터는 미안하지만 몸 상해도 돼. 예? 몸 상해. 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밤새서 막 열심히 해도 밤 새지는 마세요. 절대 새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도 몸 축 안 나요. 안 나고 좀 전에 그 허리 아프다고 했던 그 서울 수석 있죠. 서울 수석도 허리가 되게 아팠고 그 다음에 작년에 서울 차석도 또 있어요. 서울 차석도 우리 학원인데 그분도 직강생이었어요. 그분도 허리가 되게 안 좋으셨어.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 안 좋으셨냐. 제가 그분한테는 선생님 앉아있기 너무 힘드니까 방석 하나 푹신한 거 가지고 오면 내가 내 연구실에 넣어놓을 테니까 방석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선생님 허리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수석, 차석 다 하고 나니까 지금 허리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년 2027학년도에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다 힘드실 거예요. 힘들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아주 그냥 정신과 뭐 또 육신이 뭐 또 힘든 그런 시기일 겁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값진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선생님들 다 성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 12월 달 동안에 여러분들 각오하시고 1월부터 내가 어떻게 달릴 건지 그런 계획 철저하게 잘 챙기셔서 합격을 할 수 있는 27년도를 보내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합격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